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있을 TV 토론의 쟁점 짚어봅니다. 안보 공약도 검증합니다. 중국이 이상합니다. 한국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사드를 비판하는 한국 인사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덩치만 큰 좀스러운 중국 고발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막바지를 치닫는데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네, 첫 소식은 중국 관련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시대착오적인 발언,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도널드 트럼프의 무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과 중국의 역사 수업을 받았다며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You know, we have a very open dialogue on North Korea.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e have a great chemistry together. We like each other. I like him a lot. 실제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부속국이 됐으며 수천 년간 중국에 종속돼 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을 도왔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시 주석의 역사관과 트럼프의 무지함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하고 한국인을 격분시킬 수 있다며 아시아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 주석에게 들은 정보가 전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MSNBC는 백악관의 이런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사람이 없냐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이 같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 크게 반발했습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실제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발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물론 양식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역사 왜곡이자 주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외교 무대에서 심각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위협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왜곡된 역사 인식의 결과물이냐고 의심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의한 보복 조치 등이 이러한 역사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런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경위를 확인하거나 항의할 뜻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중국의 엉뚱한 행동 하나 단독으로 알려드립니다. 중국이 한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중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인데 이름만 대면 다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전직 고위 외교관료 출신 A씨는 지난 4월 외국 정부기관에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구글의 경고문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즉각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커는 A씨가 받은 모든 메일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놨습니다. A씨는 구글의 경고문을 받기 직전 롯데와 관련된 이메일을 열어봤다며 해킹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고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신문에 써왔습니다. 또 다른 민간연구소의 중국 전문가도 사드 보복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할 때마다 해킹용 악성 코드가 담긴 중국어 메일이 여러 통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좀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직후에 중국에서 많은 메일을 받았어요. 또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제나 기업 관련 메일들이 많아요.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잘 모르고요. 수사 중에 한 거라서 제가 경찰은 중국 정부나 개인이 해킹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중국을 통한 북한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25일쯤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정부가 전망하는 정황이 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시도하면 미국이 군사적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모습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방한했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 대표를 평양에 보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김정은이 거부해 한국에 먼저 보냈다. 중화권 매체가 베이징 정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오는 25일쯤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위원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이 군사적 타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위기 대응 조치를 가동했습니다. 중국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특수부대를 투입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중화권 매체 보신의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중국은 북중 접경 지역에 병력 15만 명을 증강 배치하고 북부 정구부대에 4급 전시대비령을 발령했으며 방사능 오염 측정을 위한 검측 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다롄실은 북한 핵실험 대비 환경 업무 긴급 통지문을 하달했습니다. 중국의 최신형 이지스함 시닝은 최근 서해에서 첫 실탄 훈련을 펼쳤습니다. 这次训练突出实战背景，训练强度大，实际实用武器多。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로 무적 함대를 보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칼빈슨호를 비롯한 전략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해역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 때문에 쏟아졌죠. 그런데 이게 좀 과장된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위협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는데 이미지 기자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re sending an armada, very powerful. He is doing the wrong thi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로 오고 있다던 강한 함대. 축구장 3배 넓이에 70여 대의 군용기를 탑재했고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이 호위하는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입니다. 미 해군은 지난 8일 칼빈슨호가 싱가포르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지역 최고의 위협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고 미국 언론들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해 칼빈슨호가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강한 함대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하면서 칼빈슨호의 한반도 행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에서 칼빈슨호는 인도네시아 해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생일을 맞아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주말, 칼빈슨은 한반도와 반대 방향을 향했고 4,000km 이상 떨어져 있던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호주 해상에서 예정된 훈련을 진행한 칼빈슨호는 빨라야 25일쯤에야 한반도 해상에 진입합니다. 여차하면 한반도에 투입됐다던 니미츠호는 곧 중동 지역으로 전개될 예정이고 레이건호 역시 수리 중이어서 당장 움직이긴 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CNN은 백악관과 국방부의 소통 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심리전과 교란작전 차원에서 트럼프가 일부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흘려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남한이 절박하게 기다리는 항모는 어디에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대통령 후보들 오늘은 뭘 했을까요?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일제히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모두가 4.19 정신을 말했지만 속뜻은 저마다 좀 달랐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오늘 4.19 민주묘지를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서로 만남을 피하려고 한 듯 방문 시간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9 정신으로 정의로운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정의로운 통합으로 미완의 4.19 혁명을 완수해야겠다는 또 촛불 정신을 바치는 진정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19 정신을 계승해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리와 무능이 아닌 통합과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우리 역사상 4.19 혁명 이후에 출생한 첫 대통령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민중주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민중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가 리더십의 역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로 4.19 묘지에 못 온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촛불시민혁명의 중심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잠시 뒤죠. 10시부터 2시간 동안 대통령 후보 TV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열립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고는 첫 TV토론인데 정치부 최현묵 차장과 함께 어떻게 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차장. 네. 오늘 토론이 좀 색다르죠. 원고도 없고 다들 서서 하는 스탠딩 토론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거에서는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그런 아주 새로운 형식입니다. 기존의 TV 토론을 보면 토론 내내 후보들이 앉아서 대체로 이제 사전에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약간은 좀 매가리가 빠져 있던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맞짱 토론하던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She doesn't have the look, she doesn't have the stamina. Or even spends 11 hours testifying in front of a congressional committee. He can talk to me about stamina. Let me tell you. 네, 오늘 토론에서 후보들은 아무 자료 없이, 원고 없이 20장의 메모지만 갖고 들어가서 토론에 임합니다. 네, 아까 최 차장이 말한 매가리는 맥이 없다, 뭐 이런 빠진다 이런 뜻이죠. 네, 뭐 너무 통상적인 말이라서 좀 정정을 하고요. 네. 자, 근데 원고도 없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서서 한다. 그러면 뭐 후보들이 얼마나 속이 꽉 찼는지 이번 토론 보면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후보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역량, 식견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뭐 쇼트트랙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토론에서 한 번 실수하면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의 30% 정도가 아직도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TV 토론 한 번 한 번이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대부분이 오늘 오후에 일정을 상당히 비워놓고 토론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일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상 상대를 놓고 예행 연습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후보별로 저 후보를 상대로 어떤 포인트를 공격하고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지, 방어해야지 하는 그런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보통 TV 토론을 보면 좀 강한 후보한테 질문이 몰리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럴 텐데, 자, 문재인 후보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방어를 할 것 같으세요? 네,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자신은 상대방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나 뭐 검증 이런 거보다는 자신의 정책을 갖고 정책 토론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 후보 측이 밝힌 오늘 토론의 집중 포인트는 권력 사유화 문제,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
그다음에 자신이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공약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세일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선 즉시 곧바로 국정 운영이 가능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이번 선거 아무래도 양강 구도니까 안철수 후보도 뭐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안 후보가 지난 1차 토론 때 좀 피곤해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나름? 네, 그렇습니다. 이 안 후보 측이 지난번 1차 토론 때 상당히 좀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가 심지어 캠프 자체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끌어 가는데 오늘 토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았습니다만 그 내용에 비해서 조금 전달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용을 최근 자제하고 있는 적폐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홍준표 후보. 지난번에 뭐 10분만 문재인 후보와 토론하면은 끝장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왔었죠, 사실. 네, 뭐 본인은 뭐 시간이 부족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마다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주로 공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드 배치 문제, 그다음에 문 후보가 이제 작년에 인터뷰 때 했던 그 논란이 됐던 집권되면 평양부터 가겠다. 뭐 이런 발언 등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수수 의혹도 다시 꺼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적자 경쟁을 벌이고 있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맞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TV 토론을 계기로 이제 지지율을 좀 높여야 할 후보들이 있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 또 심상정 후보 이런데 그 두 분은 어떤 전략입니까? 네, 상당히 토론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이번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일단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안보가 불안하다 이런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개혁의 선명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공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면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문재인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상도동계 저장 김덕룡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는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대표 인사인 김덕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임자가 제 판단으로는 문재인 후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통합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심적인 모습, 합리적인 모습, 민주 모습은 참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영입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100구 초련에서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양 진영에서 동시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온 김종인 전 대표는 분위기상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 측 영입 요청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탈당한 사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여기저기 할 거 없이 내가 혼자서 지금 생각 중이니까.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지난 12일 문 후보와 만나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문 후보가 외교 통일 관련 내각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가수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했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가수 전인권 씨는 어제 콘서트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는 스티브 잡스같이 완벽증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할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나는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선 전 씨를 비판하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전 씨의 마약 전력도 거론됐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사람 보는 눈을 키우라며 콘서트 취소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기획사 측은 그저 사람이 좋다고만 했을 뿐 지지 의사 표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공연에 참석한 안 후보를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 씨는 민주당 경선 때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다가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문재인 후보 밑으로 줄을 안 서면 하루아침에 적폐 세력으로 내몰아 공격하고 있다. 전 씨 측은 앞으로 정치 관련 사안은 모두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여론전을 두고 고소고발이 만무합니다. 얼마 전 안철수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번엔 그 반대로 문 후보 측이 안 후보 지지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과 이범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 세월호 당일 문 후보의 식대와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달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문 후보 관련 의혹과 논란에 강력 대응하자는 글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후보 팬클럽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며 팬카페 운영자 등 19명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돕고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문 후보 측은 박지원 대표와 대변인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네거티브 논평을 중단하라고도 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이런 인터넷 글은 캠프와 상관없는 개인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 공식 팬카페에서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제2의 시발단을 즉각 해산시켜라.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참사 당시 가짜 단식을 했다는 의혹을 국민의당이 제기했습니다. 단식한 시기에 식비로 지출한 내역이 여러 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여부를 최지연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2014년 8월 문재인 후보는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족 김영호 씨를 말리러 갔다가 동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은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엔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참사 때 단식을 한다면서 음식점에 다녔다며 식비로 지출된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 식당과 카페 등에서 지출된 돈은 약 23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가짜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텔, 감자탕집, 커피 전문점, 빵집, 빈대떡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식 기간 사용한 온갖 식비는 대체 무엇인지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도깨비가 쓴 것입니까? 식당과 카페에서 문 후보 카드가 사용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카드 사용자가 당시 문재인 의원 보좌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단식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짜 단식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 후보는 당시 언론에 노출된 공개된 장소에서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며 단식을 진행했고 단식을 마칠 때에는 헬쓱한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온라인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온라인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운영 중이고 안 후보는 매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입니다. 알고 싶은 공약을 이렇게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공약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를 끌자 해적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1번가의 인터넷 주소에서 닷컴을 지우고 .net을 입력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홍보 사이트가 뜬 겁니다. 문 후보 측은 비신사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만들었는지 공개 질문 드립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당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초록 대선, 녹색 대선 그렇게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 사심이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첫날 2만, 둘째 날 12,000명이 본 라이브 방송에서 안 후보는 신해철의 노래를 로고송으로 사용하게 된 뒷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청년층을 공략하려는 전략입니다. 특정 여성들이 안 후보 행사장마다 등장해 사진에 찍힌 사실이 알려져 연출 논란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지지자라서 일정마다 따라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의 대선 공약 검증 정치부 김경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은 후보들의 안보 정책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북한에 대한 접근법, 후보별로 좀 다릅니까? 네, 접근법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4자 6자 회담을 함께 추진하자는 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 후보는 남북대화, 안 후보는 한미동맹, 이게 좀 중점을 줬다고 봐도 되나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약집을 보더라도 안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존속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다는 표현 등이 계속 나옵니다. 문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한중, 한일, 한러 등 주변국 외교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문 후보는 안보 공약을 4순위로 제시했고 안 후보는 1순위로 내놨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 후보만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 후보는 애초엔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선 본선 국면에 들어서선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는 작년엔 사드에 부정적이었지만 올 들어선 사드 배치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자는 입장이고 유승민 후보는 사드를 추가로 더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만 사드 배치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홍준표 후보가 안보 독트린 이걸 발표했다던데. 네, 홍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했습니다. 네. 우리의 평화를 이겨낼 방법은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고 유승민 후보는 찬성 입장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안보 공약은 조금씩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공약을 좀 내놨다면서요? 네, 오늘 문재인 후보는 5060 신중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해 고용 갑질을 없애겠습니다. 희망퇴직자 명단 작성 행위를 금지하고 비인권적 대기 발령을 제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한국노총과 만나 최저임금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도 또 검증 공약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남의 아들 한솔군 가족 피신을 도왔던 천리만 민방위가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탈북자 정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권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제대로 보호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김정남 암살 이후 아들 김한솔 가족의 피신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면서 한솔군 발언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돕는 민간단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가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님들께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남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질문을 한다며 후보들의 탈북자 정책이 어떤지를 언론을 통해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따라 탈북자 정책이 급속하게 바뀌는데 새로운 정권에서 탈북자 보호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들도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지난 11일에는 2명의 탈북자를 구출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천리마 민방위의 주관 단체인 탈북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에 나서는 모양새를. 천리마 민방위가 왜 정치권에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각 대선 후보 진영은 이 질문에 공식적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천리마 민방위가 해외 정보기관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오늘의 TV조선 폴랩 지지율 지수입니다. 문재인 40.7, 안철수 31.6, 홍준표 9.1, 유승민 4.2, 심상정 3.3%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보다 1.0%포인트 올랐고 안철수 후보는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서울대 폴랩 지지율 지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모아 특정 구간별로 평균적인 추세를 추정하는 국소회기 방법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덴마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선 오늘 정유라 씨에 대한 첫 송환 재판이 열렸습니다. 독일 검찰은 최순실 씨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 중입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던 최 씨의 회사 비덱스포츠가 지금도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 지원금의 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 1월 비덱이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미 파산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미 비덱은 파산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석 달 넘게 지난 지금도 비덱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DEC is active at this moment. Yes, it is. It comes from Handelsregister. 소유주 겸 대표도 정 씨의 현지 승마 코치였던 크리스티안 캄플라데 그대로입니다. 캄플라데는 최 씨의 독일 자금을 관리하던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한 정 씨의 돈줄이 여전히 비덱스포츠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 질문에 캄플라데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Talk to Mr. Kamplade. I am Christian Kamplade, but I don't know what you want from me. 독일 검찰은 최 씨 일가의 현지 은닉 자금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언제 끝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선 정유라 씨의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109일 만에 법정에 나온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다음 달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알고 지낸 두 사람이 이제 뇌물죄 공범이 된 상태인데 양측 변호인들은 재판을 앞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의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범이고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재회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재단 설립과 운영은 사익 추구와 거리가 멀고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 씨가 사익을 추구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선을 긋습니다. 또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속인 건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을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 씨 측은 추가 기소된 SK 롯데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은 분리 심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피고인석에 앉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병합이든 분리든 입장차 때문에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간 40년 신의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오늘 삼성 관련 재판에서는 사라진 그룹의 미래 전략실을 두고 특검과 삼성 측이 맞붙었습니다. 특히 삼성 측은 특검이 미래 전략실을 불법 조직처럼 말한다며 상당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며 해체됐습니다.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결정한 게 미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미전실이 출연해도 티가 안 나는 계열사를 골라 액수를 정해주면 계열사들은 추가 조사 없이 수십억을 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열사 직원들이 미전실 언급 자체를 꺼린다며 미전실 조직에 대한 의구심도 보였습니다. 이에 삼성 측은 특검이 미전실을 신비주의나 불법 조직처럼 말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삼성 측은 관계없는 이들에게만 물어 미전실의 이미지를 잘못 이야기하는 건 부당하다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황창규 KT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뒤 행보를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특검은 황 회장이 대통령의 부탁임에도 더블루K와 영재센터 지원을 거절한 반면 삼성은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에 재단 출연까지 쉽게 승낙했다며 삼성의 지원이 대가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삼성 측은 KT는 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이고 최순실 씨 관련 보도가 계속 나왔기에 버틸 수 있었던 반면 삼성의 지원은 대부분 2015년이었다면서 강요 때문에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했는데 왜 삼성만 대가성이 성립되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사실상 알렸습니다. 자신을 임명했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만큼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오후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과 회의에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막판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으로 비판 여론이 일어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선에도 특검 이후 총력을 다한 수사였으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은 특히 검찰 개혁과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사퇴서를 일축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권 조정 등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검찰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 같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 책임론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과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김 총장이 거취를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우 전 수석 부실 수사가 다음 정권에서 검찰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한은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멈춘 환자에겐 4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알아도 당황하면 생각이 나질 않죠. 이럴 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됩니다.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법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데요. 팜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20살 청년이 갑자기 쓰러진 중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출동 중인 119 구급대원에게 전화로 도움을 받으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82살 정모 씨. 달려온 종업원의 심폐소생술에 잠시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혹시 심폐소생술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주위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아니, 할 줄 몰라요. 그냥 119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전혀 몰라요. 배웠는데 잠깐 배워서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심정지 환자는 매년 3만 명씩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인 10명 중 9명은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릅니다. 골든타임은 단 4분. 4분을 넘기면 뇌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상담 요원은 곧바로 영상통화로 전환. 현장 상황을 보며 대처 요령을 설명해 줍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계단을 걸어 내려오던 한 남성.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지나가던 여성이 신고를 하고 여보세요 여기 119죠. 예, 사람이 쓰러진 것 같아요. 영상통화가 연결됩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갑니다. 손바닥을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대고 그 손등 위에 다른 손바닥을 겹쳐서 119 상담 요원은 화면을 보며 잘못된 자세를 고쳐줍니다. 깊이가 5cm 이상 들어가게. 네, 팔꿈치 구르지 말고 깊이가 5cm 이상 들어가게. 몇 번 눌러요, 몇 번? 속도는 1초에 음성통화만으로는 응급처치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가슴 정중앙 부위를 손바닥 겹쳐서 올려놓으라고 해더라도 그때는 다 올려놓는 줄 알았어요. 신고자가 쫓아서 할 줄 알았는데 어딘가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보면 엉뚱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구급대원과 직접 영상통화를 하면 반드시 누워 있어요. 상체 올려주세요. 상체 올라가게. 응급처치에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영상통화를 도입한 건 지난 1월부터입니다. 놀이터에서 다친 아이에게도 일단 깨끗한 옷가지 같은 거 있어요? 옷 여벌옷 같은 거? 휴지는 안 돼. 휴지는 안. 갑자기 쓰러진 등산객도 네. 주변 가까운 곳에 혹시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나요? 젖가슴이 보이게 옷 좀 벗겨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구조대원이 되어줬습니다. 하시는 분, 지난 석 달 동안 영상통화로 이루어진 응급처치는 496건. 네네.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심정지 환자도 131명이나 됐습니다. 사실 구급대원이 4분 전에 도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구급대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응급처치를 함으로 인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걸. 생과 사를 가르는 4분. 스마트해진 세상 덕에 우리는 4분 동안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팜포커스였습니다. 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직후엔 남녀 공용 화장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홍현주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1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화장실입니다. 당시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지만 지금은 분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비상벨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도로 하나만 건너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사건 현장 맞은편엔 여전히 남녀 공용 화장실이 10곳 가까이 됩니다. 사건 현장 맞은편 도로에 있는 화장실 중 한 곳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남녀 공용 화장실인데 화장실 외부에는 그 어디에도 CCTV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특히 이 칸의 경우 제대로 된 잠금 장치조차 없습니다. 서울시 화장실 가운데 남녀 공용 화장실은 여전히 10곳 가운데 7곳. 비상벨 설치나 외부 CCTV 설치 등
사고 직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체 화장실의 3%에 불과한 정부와 지자체 소유의 화장실에만 집중됐습니다. 기존 공용 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이 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간 화장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상황이라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는 남녀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하도록 한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일단은 접근에 어려움이 생기고 남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말뿐인 대책. 여전히 여성들에게 화장실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60대 농민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가 트럭을 포위합니다. 비키지면 안 되겠습니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는 순간 운전자가 갑자기 뒷좌석에서 손도끼를 꺼냅니다. 도끼 내라. 욕설을 하며 손도끼로 경찰관을 위협합니다. 체포.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을 쏴 제압합니다. 손도끼를 들고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듯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61살 김모 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반쯤 경찰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농사용 손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김 씨는 비가 내리자 낮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트럭을 500m 정도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북한에도 우리 사회의 사채업자 같은 돈주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이 막히면서 이들 돈주들이 여명거리 같은 김정은 수건 사업에도 돈을 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은 70층, 50층 아파트가 즐비한 여명거리를 불과 1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돈줄이 막힌 북한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돈주 덕분입니다. 북한 무역성 고위 간부 출신 탈북 인사는 전체 건설 자금 중 전기, 도로 등 기관시설 부분 20% 정도를 빼고 나머지 80%는 돈주들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명거리 건설은 구간별로 각 기관에 할당하면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때 각 기관들은 유착하고 있는 돈주들의 돈을 끌어왔습니다. 돈주들은 투자의 대가로 건설 이익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혜택을 누립니다. 김정은에게 감사의 말을 받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정기관의 검열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특전을 누립니다.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도세워 만천하에 과시한 인민군 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김정은도 돈 앞에는 약한 모습입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에서 기준치 16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물을 정화하는 데만 최대 수조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한미 간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용산기지 환경오염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일단은 땅을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제 공개된 2년 전 환경부 1차 조사 결과에 이어 지난해 2, 3차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복구 과정은 오염 지역 흙을 파서 운반한 뒤 정화 작업을 거쳐 깨끗한 흙으로 복원하는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정하는 정화 비용은 1,030억 원.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다릅니다. 정화 비용만 하더라도 수천억 이상의 예상이 되고요. 또 사회 경제적인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액수는 수조 원이 넘어가는. 실제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정화 비용은 142억 원으로 애초 예상한 비용의 50배. 동두천 기지 역시 160억 원을 쏟고도 기름 유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의도 5배 크기인 용산 기지는 복구 비용을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기지 내 오염 정화 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염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오염을 제거하고 피해를 회복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막혀 미군 측 책임을 문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자칫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맑은 하늘을 보는 게 어려울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요즘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 시장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은 19일, 지난해엔 8일, 재작년엔 6일이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니 공기청정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있을 때는 많이 열어놓은 편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좀 많이 크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시장은 2013년 3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1조 원을 넘겼고 올해는 1조 6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기 중 먼지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능이 들어간 프리미엄급으로까지 수요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생산량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창문 열기를 꺼리면서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는 전기 건조기는 내놓는 족족 팔려나갑니다. 지난해 10만 대 시장이 5대 커질 전망입니다. 백색가전 대표주자 에어컨 시장이 2조 3천억, 냉장고가 1조 6천억 원인데 이 규모를 넘보고 있습니다. 봄철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가전업계에 새 시장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원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설거지는 누가? 홍준표 후보의 이 설거지 발언이 참 논란이 됐죠. 네, 이 홍준표 후보가 어제 한 TV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이에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성차별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셀프 낙선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판이 거세지자 홍 후보는 바로 해명했습니다. 그거는 하우스와이프의 일이야. 같이 벌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 말하자면 같은 그 캐리어 우먼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 집사람은 하우스와이프입니다. 네, 홍 후보의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게도 생활도 했지만은 크게 뭐 집안일을 할 일은 없었잖아요. 저는 전업주부고 제가 미처 설거지 같은 거 못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해놓고 나가세요. 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참 회자가 됐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세탁기 발언도 이제 뭐 토론장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세탁기를 아예 당사에 들여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 후보는 지난달 한 토론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그 나라를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당사에 진짜 세탁기가 등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재밌고 쉬운 메시지 전달을 위해 조만간 유세 현장에서 세탁기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문재인 고발. 자, 바른정당이 문재인 후보를 고발했다면서요? 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른정당은 문재인 후보를 이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는지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지난해 자신의 회고록 등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으면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겠다며 북한에 먼저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이 지난 13일 TV 토론에서는 대북 결제 의혹에 대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어떤 입장이죠? 이에 대해서 문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문 후보 측은 지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은 여러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신중히 결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라지는 동전. 요즘 동전 잘 안 쓰긴 하는데 진짜 이런 시대가 올까요? 내일부터는 이 현금으로 물건을 산 뒤에 네. 이 잔돈을 동전 대신에 카드 충전이나 이 휴대전화의 모바일 카드로 적립받는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한국은행이 내일부터 전국 2만여 개의 편의점과 마트,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잔돈 대신 교통카드나 모바일 카드에 적립하는 겁니다. 적립된 돈은 나중에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왜 시범 운영을 왜 하는 거죠? 이 1년에 그 동전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6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아끼겠다는 건데 한국은행은 앞으로 약국과 슈퍼마켓 등으로 시범사업 범위를 넓히고 또 계좌 입금 형태의 잔돈 적립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현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 어떠셨습니까? 좀 답답하셨습니까? 470년 전 명종대로 한번 가볼까요? 흙비가 내리고 나서 연기 같은 안개가 사방에 꽉 끼었다. 쓸면 먼지가 되고 흔들면 날아 흩어졌다. 사흘 뒤까지 쾌청하지 못했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린 황사 기록입니다. 예전엔 흙비, 토우가 내리면 소나무가 무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솔잎을 갉아먹는 송충이를 이 흙비가 잡아줬던 겁니다. 송충이가 하늘에서 내리는 흙탕물을 뒤집었으면 이게 굳어져서 숨구멍을 막습니다. 일종의 콘크리트 효과입니다. 그래서 황사가 뜸한 해엔 반대로 송충이가 기승을 부리곤 했습니다. 황사가 예전에는 이 송충이라도 좀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송충이가 드물지 않습니까? 쓸 데가 없습니다. 시인도 황사에 빼앗긴 봄을 탄식했습니다. 얼마 전 91살로 세상을 뜬 김종길 시인의 안타까움 한번 들어보시죠. 목이 타는 봄 가뭄, 현기증 나는 아지랑이만 일렁거리고 앓는 대지를 죽여줄 봄비는 오지 않은 채 황사만 자욱이 내리고 있다. 시인은 비갠 뒤에 부는 맑은 바람, 우후 청풍을 기다렸을 겁니다. 어제와 그제 봄비치곤 꽤 많은 비가 왔습니다. 천둥, 번개에 돌풍까지 몰아쳤죠. 당연히 이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서 오늘 공기는 맑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데도 하늘이 뿌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올봄 첫 황사가 덮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황사라는 게 몽골하고 중국 서북부에서 날아오는 흙먼지입니다. 그게 중국 동북부 공업지대를 거치면 오염물질까지 담깁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 봄이 어떤 봄입니까? 왜 우리가 이 찬란한 계절에 마스크를 쓰고 종종 걸음을 쳐야 하는 건지요? 봄 내음을 한껏 들이마시긴커녕 숨쉬기도 겁나고 이 창문도 열지 못해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빠짐없이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후보라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봄을 되찾아준다면 그 후보에게 표를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앵커 칼럼, 황사까지 덮친 봄이었습니다. 네, 셰프들이 자신의 레스토랑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색다른 음식을 며칠만 선보이는 걸 팝업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일 식당인데요. 요즘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 매력이 뭔지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셰프들이 짧은 회의를 마치고 팝업 레스토랑을 문을 엽니다. 팝업 레스토랑은 장소를 빌려 하루 반짝 여는 일일 식당. 여러 셰프들이 뜻을 모아 평소 시도하지 못한 특이한 음식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미슐랭 가이드 2스타 셰프 출신 조셉은 한국 식재료에 반해 한국 셰프들과 올 초부터 주말마다 팝업 레스토랑을 열고 있습니다. Before this, I was traveling to doing lots of pop-ups around the world, and then I had a bit of time spare. I wanted to kind of revisit kind of the country that I kind of fell in love with culinary, and wanted to do more in that country, and wanted to see more. 이날 SNS 등으로 미리 신청한 16명의 고객은 다소 생소한 사슴고기 코스 요리를 맛봤습니다. 굉장히 한국 재료를 독특한 해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다른 팝업 레스토랑은 농부를 직접 초청해 지역 식재료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굉장히 다른 점이고 셰프가 즉석에서 요리하고 질의응답도 받습니다. 사실 제가 먹으면서도 이 식재료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기가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셰프와 손님 모두 즐거운 말 그대로 맛에 대한 깜짝 발상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시즌 3번째 등판에서도 첫 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홈런을 3개나 허용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홈런을 내주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홈런에 막혔습니다. 1사 2루에서 상대 3번 타자 아레나도에게 던진 시속 145km 직구가 한가운데로 몰렸고 4회와 5회 내준 홈런도 비슷한 구속의 밋밋한 직구였습니다. 한 경기 피홈런 3개는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류현진의 올 시즌 피홈런 개수는 벌써 6개로 어깨 부상 이전인 지난 2014년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어깨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시속 91마일, 146km였던 직구 평균 구속이 올해는 144km를 밑돌면서 장타 허용 횟수가 늘었습니다. 때문에 결정구였던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도 위력이 덩달아 줄어들었습니다. 체인지업으로 먼저 투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에도 장타를 맞을까 봐 다시 변화구를 던지는 그런 투구 패턴입니다. 현재 류현진의 상황이 장원삼, 윤성환, 유희관 등 국내 프로야구의 기교파 투수들이 직구 구속 1, 2km에 민감한 경우와 비슷합니다. 모든 공을 완벽한 제구력으로 던질 수는 없습니다. 현재 류현진에게 구속을 끌어올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내일은 약화되겠지만 오늘 유입된 황사 때문에 내일까지도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종일 나쁨 단계 예상이 되고요. 중부는 오전 한때 농도가 좀 올랐다가 오후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 퇴근길 대비해서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오늘보다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정오 무렵 서해안부터 시작돼 중부는 낮에, 남부는 저녁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1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전주 16도까지 오르겠고 부산이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봄나들이 계획해보셔도 좋겠네요.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주변 살펴보시면 중국집 가운데 중화반점이라는 곳이 제법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배달시키곤 하는데 말뜻 제대로 한번 따져보면 끔찍합니다.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오랑캐나 미개인이다. 이런 사상이 담긴 말이 바로 중화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5,000년을 굳건히 이어온 한민족입니다. 부디 빨리 그런 생각은 지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